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모도 커튼콜 시작합니다. 오늘도 커튼콜의 기둥 철건식 형님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고에 녹화날 기준으로 지금 D-2라고 제작진들이 강조를 해놔가지고 그게 뭔지 아시죠? D-9? 네. 라이브 방송. 형이 라이브. 근데 너무 불안한가 봐. 자꾸 이렇게 나도 걱정이 광고하라고 그러고. 그게 동접자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동접자지. 네. 아무래도 김옥균 프로젝트인 것 같아. 그래? 김옥균. 만약에 한 3천 뭐 3천 이하나 안 나면 자르는 나를 걸로? 자르는 걸로. 형을 자르나? 그렇습니까? 3천은 너무 과한가? 3천은 너무 많아. 쉽지 않아. 그럼 처음 하는 라이브에 3천 동접은 1,000만 넘으면 다행이다. 내 생각도. 그래요? 1000으로 합시다. 갑자기 우리가. 약해지네. 기대 수준을. 자기들이 하자 그래놓고선 역시. 어쨌든 오늘 빨리 공고를 하세요. 네, 지금 한 하는 거예요. 거예요? 한 아 거예요. 며칠 몇 시라고 해야지 뭐 라이브 한다고만 하면 뭐해? 자, 19일 오후 5시에 이 두 분 형님이랑 라이브 합니다. 19일이라고 웃으면서 해서 지금 19일이 발음이 잘 안 나왔어 다시. 일을 사겠나 지금. 2월 19일 오후 5시입니다. 목요일 그렇죠. 설 연휴 직후. 철근시 형님들과 함께하는 법정보도 커튼콜 많이 접속해주세요. 첫 라이브. 일단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하고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 점검 몇 대 몇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불쾌했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예전에 많이 보셨던 표현 아니에요? 경로설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 윤땡땡 그렇죠. 대통령의. 경로란 이야기를 하면 또 윤석열 이미지가 그림자가 그리워지니까 아마 불쾌하다는 표현으로 톤다운한 것 같은데 상당히 화가 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열받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매기는 건데 특검 후보를 전준철이라고 김성태 회장 대북 송금 사건에 관련된 변호인인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는 지금 과기에 관여돼 있지 않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데 김성태 쪽에서는 이재명을 엮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 엮으려고 하는 변호인을 특검으로 추천했으니 이 자들이 돌아왔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엮으려고는 아니고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에 다 보고하고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진술한 사람의 변호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엮으려고 하는 거지. 의도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의도가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도 예상과 다르게 되게 빨리 고개를 숙이면서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지금 뭐 진짜 꼬리를 내린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해프닝이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좀 특징이 있는데 정청래가 만약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이야기 두 번이나 했는데 이게 몰라가지고 진짜 검증에 실패했거나 사전에 이 전준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스크린이 안 돼가지고 실수한 거라는 걸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실이라면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2차 특검 자기들이 그렇게 하자고 주장해놓고 막상 2차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건 별 관심이 없었고 이성윤 네가 알아서 해. 그렇죠. 네가 아는 놈 좋은 놈으로 알아서 해. 합당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정청래도 그렇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만약에 맞다 하더라도 그런 실수가 생기는 당내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러나 저는 실수를 보지 않습니다. 정신이 지금 합당에 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체크를 못할 정도로 실수가 되나? 왜냐하면 전준철 변호사라는 사람을 들어보니까 광장에서 이제 로펌 사람들이 열 몇 명인가로 그 메머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데 실제로 압송돼 갖고 와갖고 검찰에 송치가 되자마자 광장 그 출신 변호사들을 짰을 때 넘버 1, 2에 들어갔대요. 전준철 변호사가. 실제로는 그 가장 대표적인 18명의 이름을 다 알 수 없지만 2명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전준철하고 또 하나 누가 있대.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체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몰랐다? 약간 저는 엿먹이는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매긴 거지. 그렇죠. 매긴 거고 두 번째는 이 정부의 그 국정운영 시스템이 나는 붕괴된 것 같은 느낌? 집권당이 물론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이나 다 소통을 기본적으로 하죠. 예를 들면 복수의 사람을 두고 이 사람 어떠냐 저 사람 어떠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추천했다고 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출신이야. 그러면 검사 다 알아. 어지간한 검사들은. 그리고 이 이제 추천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난 그 핍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반윤 검사다. 이래서 했다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렇게 넷대로가 붙어 있는 검사면 오히려 안 해야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잖아. 사적 감정에 의해서 보복하는 걸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봤을 때 이게 뭐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지금 재판이 중지돼 있긴 한데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당연히 재개될 거고 속으로는 정말 미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어? 이번 사건을 딱 그래도 스크린 해갖고 자른 거 아니에요? 야 역시 내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 참모진 민정비서관이나 이 그 청와대 참모진 비서관에 우리 변호사 내 사건 변호사를 둔 게 잘했다 생각했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사건 변호사는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상대 변호사니까. 왜냐하면 저쪽에 누구 있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아마 가슴을 쓸어내면서 역시 내 사건 변호했던 놈들 많이 쓰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매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화살이 본인한테 돌아왔잖아요. 지금 합당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당에서 이제 지지층부터 해가지고 반발이 심하니까 그게 어떻게 일부러 그랬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는 또 하나의 방증은 김어준의 태도예요. 지금 이제 합당 이야기도 사실은 뒷배에 김어준과 유시민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권력 투쟁으로 커진 거 아니에요? 근데 김어준이 요 특검 후보 추천 놓고 이야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했어도 될 만한 사람이다. 이 정도면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드러난 다음에. 그렇죠. 저는 김어준이 그런 입장하는 거 보고 야 김어준이 세긴 세구나. 김어준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정신 못 차린 거야.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때는 그게 됐을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문재인과 이재명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내가 봤을 때 김어준 반드시 손 봅니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손을 본다는 건 머리를 잘라버리고 수염을 잘라버리는 거야? 나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왜냐하면 이미 유튜브에 관련된 메시지를 이미 냈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뭐 얘기하면서 유튜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모든 유튜브를 겨냥할 수 있지만 특정 유튜브를 겨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김어준을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본다 그러면 저는 그 지점만큼은 나 이재명 편을 들어줄래. 정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씻지 않는 사람, 면도하지 않는 사람 정말 저 싫어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명청 갈등이 이제 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오르다가 지금 약간 임계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니까 불쾌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 첫 번째 판넬. 자, 첫 번째 판넬.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 대표. 자, 누가 더 우위에 있나? 민주당 장악력 누가 더 우위에 있나? 10점 만점으로 10점 하는 거죠? 만점. 네. 자, 보여주시죠. 네. 자, 일단 근식 형님은 5대5 그리고 5대5. 철근 형님은 비슷하네. 4대6. 4대6 먼저 들어볼게요. 첫째는 민주당의 그 문화가 있어요, 문화. 그러니까 보수당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딱 수직 계열이 되는데 민주당은 그게 안 돼요. 벌써 민주당은 차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어느 대통령이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할 거 없이 당에 대한 장악력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 반증이 전당대회 때 박찬대가 떨어진 거죠. 한때는 정책가 쭉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특검 추천 때문에 한번 꼬이면서 그동안 있었던 거 합당도 네 맘대로 뭣도 네 맘대로 그리고 문제되는 건 뭐 다 당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강선우 뭐 김병기 장경태 뭐 다 당에서 국정의 발목은 잡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다 헤쳐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치지만 민주당의 어떤 조직 문화나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는 오늘 당장 공천의 그 영향력으로 본다면 정청래가 더 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님은 5대5.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권 초기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당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데 민주당은 아무튼 들이받는 문화가 있어. 저는 지금 차기 민주당의 대권 구도와 현재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 사이에 구조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정청래는 1인 1표제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밀어붙이고 그 강성 권리당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좀 강한 주장들을 계속 밀고 나간 거예요. 이번에도 정청래의 이 합당 강행이나 특검 이 해프닝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정청래가 8월 달에 당대표를 다시 한 번 더해서 2년 임기를 추가로 보장받고 그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고 똑같이 비명행사, 친명행자 하듯이 자기 친척행제 시켜서 그 기반으로 대선 후보로 나가려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일찍 시동을 건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참
가만히 보면서 기분은 나빴는데 어떻게 할 수단은 없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합당하고 이 특검 추천 논란이 되면서 이제 정청래가 한 발 물러난 거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5대5다. 왜냐하면 여기에 개딸이 분화한대잖아요. 개딸이 정청래를 지지하는 청딸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명딸이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막 분화하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 사이의 이 권력 투쟁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전체 판넬을 줬으면 6대4로 어디? 지금 대통령이 6위로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가장 그 대통령이 화가 난 포인트는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보안 수사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공수처 법안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안 수사권을 안 준다고 했고 거기에다가 전준철 변호사 문제까지 터지니까 더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당의 친명 의원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제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또 이제 반청 의원들 모임까지 지금 결성을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이 일단 지금 기선을 제압하고 그러니까 4대6에서 5대5 거쳐서 6대4로 가는 지금 진화 중인데 그건 지금 국면이 그런 거고 구조적으로 보면 여전히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랑 붙었을 때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여전히 권리당원들의 대다수는 정청래한테 많이 가 있어요. 맞아요. 1인 1표도 그렇고. 그렇죠. 1인 1표가 또 확정이 됐기 그래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한 게 사실 김민석 총리의 역할이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총리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제 곧 전당대회 할 때 당권 주자로 나가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권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가 이 합당 논의를 권력 투쟁으로 성격 규명을 해버리고 그러다가 이 특검 이야기, 추천 이야기 나오니까 그 이건태 의원이 반역이란 표현을 써요. 배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심각한 권력 투쟁이 이미 돌입이 된 거야. 이건태가 이제 친명계 의원인데 최고위원 떨어졌잖아. 그래서 열받았구나. 열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연통을 다 했다는 거야. 그 반청 의원들 모임. 그 지금 현재 그 70명 정도 모였다는데 아마 가반이 넘지 않을까? 오늘까지 70명이면 거기에 이제 주요 인사가 다 들어있어요. 최고위원 3명, 이원주, 황명선, 강득구 들어있고 그다음에 박찬대 들어있고 주요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포진돼 있는 상황이어서 당내 당이 이제 생겼다. 그것도 대통령 이름을 걸고 생겼다. 그렇죠. 이 얘기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세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야. 그것도 그렇죠. 에? 맞는 근데 얘기예요. 이제 그 당내 정권 당으로 초에. 반청 그룹이 생기면 이게 지금 좀 멀리 나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당의 입지가 더욱더 작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은 나름대로 대통령 된 다음에 중도 실용 쪽으로 가려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정청래하고 각을 세우면서 정청래는 사실은 약간 좀 강경파 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안에서 강경파하고 중도 실용파 사이에 싸움이 되면 설당이 계속 없어지는 거죠.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네. 주말 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 형님 안 가셨죠? 예, 안 갔습니다. 머란이라서. 뭐란 게 뿐만 아니라 일정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 아니 그걸 일정 핑계를 대면 안 되지. 아니, 오세훈 시장과의 만찬 약속 있었어요, 우리 당협위원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 쪽하고 이제 당권파하고 각각 이제 세대결로 가는 분위기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반드시 돌아온다 그랬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제 측근들까지 이제 징계 청구하면서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결국 누가 먼저 죽을 거냐? 아, 누가 먼저 저걸 죽을 거냐? 한동훈이냐, 장동혁이냐? 이게 점수를 높을수록 위험한 거다. 아, 힘이 센 점수로 하는 거지. 점수가 그렇게 높을수록 합시다. 힘이 센 거. 네, 그렇게 합시다. 지금 아까도 그거 안 했어요? 우리 간단하게 힘 센 놈. 그렇지. 힘 센데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센 거야? 자, 그럼 형님 먼저 적으셨으니까. 비슷비슷하네. 네. 장동혁 대표 7, 한동훈 전 대표 3. 형님은 6대4. 일단 유리하죠. 그 현역 대표이기 때문에 일단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향후 어떤 행보를 하냐에 따라서 상황은 변할 수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일단은 본인이 무슨 뭐 출마나 신당 창당이나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일요일 날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데 모여서 뭡니까? 가수입니까? 뭐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가 없잖아. 뭐 사람만 모았지. 그 정치인으로서 기본 그 정책 방향이나 메시지나 뭐 나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뭐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한동훈 좋아해서 한동훈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부흥의 시계 정도의 자리는 되는데
그 메시지가 불분명해서 가능성으로 보면 장동혁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지금 현재 국면에서의 파워 게임을 보면 장동혁이 우위에 섰죠. 일단 제명을 해서 일단 쫓아냈잖아요. 그 뒤에 지방선거까지의 당 장악을 위해서 최근에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이상의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이 하겠다. 이건 그렇게 하면요. 거기에 소속된 쪽에 구청장 하겠다는 사람들은 당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당 장악력이 크기 때문에 반발을 잠재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또 저도 그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개정안을 합니다만, 당원 개정안 내용이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계속 바꿔 나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최고위원 중에서 공직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사퇴를 해도 이게 무너지지 않고 비대위로 가지 않도록 규정을 해버려. 보궐선거를 빨리 치르게 돼 있어요. 계속 자기들의 그립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 세력이 계속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비해서 한동훈 대표는 그 잠실체육관에서의 그 팬 미팅은 굉장히 성황리에 잘했지만 거기서 그 다음 뭐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행보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냥 지지세를 확인하고 징계의 부당성을 전국적으로 확인하는 정도로 멈췄기 때문에 이 다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회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훨씬 더 좀 앞서가는 파워게임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스타로서의 그 위력은 보여줬으니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가 끝나면 이 다음에 뭐 할지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의 행보를 보여라. 낮은 자세로, 낮은 위치에서 정말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진짜 보수 정당 재건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좀 고민하면서 아래로부터 좀 저런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길이 약간 어쨌든 무소속 출마로 굳혀지는 분위기인 것 저는 같은데. 출마도 여의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단체장을 안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가는 건데, 일부 한동훈 측근들 입장에서는 뭐 영남으로 가라는데, 영남은 어차피 우리 당 후보가 되는 데인데 거기 가서 무소속 나가서 하는 건 뺏어오는 거잖아요. 돌아올 당을 생각하면 오히려 돌아오는데 좀 부정적 영향이 있죠. 만약에 하려면 그건 가능해요. 수도권에 자리가 비었을 때 어차피 우리 당이 못 이기는 지역, 거기 가서 한동훈이니까 무소속이지만 가져와서 우리 당에 복당하겠다 하면 민주당 걸 뺏어서 우리 당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데를 찾아서 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직 불확실하고 쉽지 않죠. 내가 보기엔 감나무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이 얼마나 자기 행보를 만들어 나가느냐. 저는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봐. 이 사의 파워 힘을 6을 가진 장동혁을 제낄 수 있고 되치게 할 수 있는 힘은 본인이 이제 키워나가게 달려있죠. 내가 봤을 때는 그 신당창당은 뭐 어렵다고 하니 안 할 것 같으면 결국 무소속 출마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출마를 안 할 거면 외국을 나가라고 그랬어요. 외국을. 아예 자리를 비우는 게 낫지. 국내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기우제 지내듯이 장동혁 체제로 선거 져라, 무너져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모양이 안 좋잖아. 그게 어른들 말로는 국으로 가만히 있어라 이 뜻이거든요. 아예 그냥 나가는 게 나아요.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외국에 나갈 게 아니면, 그 다음에 무소속 출마도 아니면, 이게 역설적인데 당 외부인이 됐잖아. 당 외부이니까 당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당 내부와 당 외부에 있는 중도 보수 재건을 위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만날 수 있어. 왜냐하면 당 외부인이니까. 이낙연 대표도 만날 수 있고, 손학규도 만날 수 있고, 유승민도 만날 수 있고. 이제 좀 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보수정당 혁신과 재건을 위한 큰 이 틀거리를 본인이 좀 앞장서서 만나고 다니면서 발품 팔고 읍소하고 호소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자기가 중심이 되지 말고. 저는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 뭔가 하여튼 본인이 중심이 안 되고 그럴 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려면 사회에 머물 수밖에 없지. 저는 그걸 바꿔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중도에 있는 분들을 그렇죠. 만나면서 외연도 넓히고 뭔가 이렇게 큰 판을 만드는 그렇죠. 뭔가 주도하는 제가 역할을. 그걸 이제 일요일 날 저녁 만찬에 오세훈 시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지방선거는 사실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잖아요. 그럼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대로는 다 괴멸한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보수정당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보수정당 재건을 위한 범중도 보수 대규모 원탁회의를 좀 제안해라. 이 원탁회의는 라운드 테이블이에요.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중심이 없는 거야. 다 동등한 거예요.
거기 한동훈도 들어오고 이준석도 들어오고 오세훈도 들어오고 박형준도 들어오고 김근식도 들어가고 김철근도 들어오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얘기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때 참패를 하더라도 이제 기존의 프로토콜과 달리 이제 사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그게 이런, 지금 큰 변수죠. 관건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번에 재신임을 안 받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재신임을 매번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한번 할 수 있거든. 지방선거에 참패를 하고 나면 당원들께 재심을 묻겠다. 그렇죠. 해서 재심을 통과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쉽사리 사퇴를 갖지는 그래 보이죠. 않은 각이야 지금.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그게 지금 제일 큰 저런 두려움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한동훈도 만나고 뭐 오세훈도 만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라운드 테이블 해서 보수 정당 제거를 위한 뭘 만들어도 아무런 하고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게. 근데 그때는 이제 장동혁도 들으라고 해야지. 말이 라운드 좋지 테이블에. 말이 좋아 나온 테이블이지 나온 테이블에 힘 없어. 한동훈, 오세훈 이런 분들이 말은 해 실행력이 없어. 결기가 없다고. 저는 그래서 이게 예컨대 이제 우리 당의 대안과 미래라는 소장법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는 친한계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반 장동영이지만 비한동훈이야. 아니 비한동훈 근데 한동훈계도 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한동훈계 전체는. 16명이 들어있어. 아니, 들어있는데 25명 중에. 아니, 그러니까 들어있는데 그 16명도 지금 친한계는 사실상 분화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안과 미래라는 틀거리가 그래도 한동훈이냐 장동윤이냐 이런 계파 갈등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대안과 미래가 좀 주도해서 당 내부와 외부 사람들을 겨냥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정당 재건을 위한 원탁회의 같은 걸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 그거 하려고 그저께 이준석 특강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 만났을 때 그랬어요. 오 시장도 한번 대안과 미래 화요일 날 공보모에 나가서 해라. 제가 한동훈한테도 지금은 이제 소통을 못 하니까 제가 멀한개가 돼버렸어요. 멀한개가 돼. 근데 오늘 이제 이걸 보면 한동훈 대표도 보겠지.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저도 대안과 미래 그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근 의원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성근 대표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잘 얘기해 줄게.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지금 한동훈이 나서가지고 깃발 들는 건 사실은 저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어쨌든 또 이제 개혁신당 또 얘기 좀 해볼게요. 근데 할 게 있나 그게 뭘 작은 정당에. 아니 일단은 지금 보수의 뭐 멀한개보다 나. 극우의 전도사라고 할까요? 전환계 강사가 그래. 전환기라고 하고 돌아왔잖아요. 잘했어. 25일 날 오후 4시. 정해졌어? 네. 그럼 전환기는 진짜 3명 더 데려오고. 아마 지금 현재 한 명은 구해진 것 같고 나머지 2명을 누구 데려올지 모르겠어요. 재밌겠네. 역시 이준석이 그런 건 잘한다. 근데 이거 다 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정선거론자 이렇게 도대체 왜? 완전 신앙처럼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있어요. 이 사람들은 깨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10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부정선거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특히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선거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지고 나서 핑계는 부정선거로. 그다음에 사전투표를 하잖아. 평상시에 막 부정선거 주장하다가 사전투표 날 투표하라고 어떻게 말을 해. 부정선거를 신앙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부정선거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근데 저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 오랜만에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멀한개도 되고 때니까 전화 한번 하라고 그래 나한테. 그 대신 여기 통화 녹음을 하지 말고. 아니, 본인이 해. 또 이렇게 디스한다. 자, 아니, 본인이 하라고. 알았어, 한번 하자. 자, 또 저희가 밥이랑 준비한 먹자. 판넬. 그래서 이제 이준석과 이준석과 전환길. 전환길 토론의 득실. 그러니까 뭐 누가 이긴다 이런 건 아니고 득실. 득실. 오, 아주 후하게 또 근시경님 웬일로 이준석 대표 9, 전환길 강사 1 이렇게 들었고 형님은 좀 비교적 네. 저는 제가 먼저 73. 말씀드릴게요. 이거. 네. 왜냐하면 전환길은 사실은 전환길을 우리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창피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역사 강사하다가 갑자기 탄핵 국면에서 그 손현보 목사가 만든 집회에 나가서 한번 연사로 섰다가 그냥 거기서 열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극우 유튜버로 변신한 건데, 근데 마침 제가 알기로는 그때쯤에 이 양반이 소속됐던 그 인터넷 강의에 그 학원 그 과목이 없어지기로 돼 있었대. 이참에 그냥 전직을 저는 한 거라고 봐요. 제 취업. 굉장히 그 정치인으로. 전직에 굉장히 그 타이밍을 잘 잡은 거지. 이분이 상당히 훈련된 사람도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체국체육 쌓여 있는 팩트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전환길의 그 공항 입국 후에
그냥 열받아서 또 분위기 띄워갖고 이준석 나와 그러니까 이걸 탁 받으니까 자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끌려 들어온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은 25일이 남았잖아요. 25일 이전에 얘가 무슨 핑계를 대서 저는 무산시킬 수 있다고 봐. 뭐 경찰 수사 받으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그 개혁신당의 공보국 그 직원들하고 전환길 씨랑 통화를 하는데 나이스하게 얘기를 한대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전환길이 득이 될 수 있죠. 그 극우에서 유명 인사이긴 하지만 정식 토론으로 국회의원과 당 대표하고 격을 맞춰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게 득실 면에서 보면 그래도 얻는 게 있다. 전환길이 얻을 수 있는 게 꽤 된다. 게임이 성사됐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도전자 입장이든 뭐 방어자 입장이든 간에 그러나 이제 거기서 완전히 그렇게 상태가 돼갖고 KO 돼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가 안 되는 게 여기 이분들은 신앙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믿습니다로 갈 거예요. 아무 논거가 없을 거라고. 그래도 나름 전환길 강사가 이 새치 혀로 어쨌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난 나름 잘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부정선거 토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선거를 치러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부정선거의 그 주장들 있잖아요. 내가 다 들여다봤거든. 그게 말이 안 되는 사후적인 맞추기야. 사후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맞추는 거 얼마나 이제 수학적 통계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투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거든.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만약에 오늘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 국민의힘 몇 대 몇인가? 물론 통합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기준으로 자 형님 먼저. 야 16대 1 처절하네. 처절하다. 그 역대 그 최고의 성적이 14대 3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경우가 올 수 있다. 대체로 15대 2까지는 동의할 거고. 15대 2라고 썼는데. 네. 그게 이제 대구 경북 얘기인데 그렇지. 대구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그 전화를 안 받는데 잘 도망 다닌다고 하는데 결국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한테 전화할 거라고 봐요. 그게 못 이긴 척 하면서 나는 수용할 거라고 봐요. 이유는 뭐냐면 김부겸 총리한테도 마지막 승부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에 김부겸이 된다. 그럼 바로 다음 대구권에 중요 상수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16대 1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온다고 했을 때 대구시장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과연 될까?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도 부정적이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안 나오려고 피해 다니는 것 같고. 근데 그 김부겸 총리가 나와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은 대권 캠페인밖에 없어요. 그건 그렇죠. 대구도 대선 후보 하나 키워주자. 그 대권 캠페인으로 갈 거예요 아마. 근데 형이 볼 때는 만약에 김부겸 그래요. 총리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15대 2인데 변수가 물음표를 준 게 이제 김부겸 총리가 총리. 대구시장 나왔을 때는 예측 불가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 민심이 워낙 안 좋고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가 그래도 대구에서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가 왜 저도 이 2조차도 아슬아슬하게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일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경북지사 아니에요. 그렇지. 경북지사가 우리 당이 지금 박이 터져. 그걸 보면 알아. 그나마 경북지사밖에 될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방증은 김지원이 대구시장이 아니라 경북지사를 택했어. 그걸 보면 김지원 최고가 굉장히 촉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향 지원한 거지. 대구시장보다는 더 안전한 경북지사를 일찍 선언했어요. 그런 걸 봐서는 우리 당 안에서도 대구는 좀 불안불안하지만 경북지사만큼 확실하다. 이런 좀 자주 섞인 패배의식이 있지 않나. 근데 보수의 심장인 대구까지 이렇게 지금 민심이 이렇게 안 좋네. 그 보수 심장에 제가 8월달 전당대 가서 심장병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심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해야 돼. 새롭게 치료를 해서 다시 좀 벌떡벌떡 뛸 수 있는 새로운 심장으로 갈아 껴야 돼. 폐허가 된 우리 보수 정당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보수 정당 재건을 위한 범중도 보수 원탁회의를 빨리 틀을 만들자 저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략실장이잖아. 항상 우리는 정치적 전략을 고민하죠. 중요한 건 항상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 제갈공명에 실패해도 그걸 바로 인정하여 또. 그래가지고 그러나 한 번은 성공해서 대박 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약간 또 짠한 거. 아니 개혁신당 얘기는 좀 해봐요. 개혁신당 얘기는 없어. 본인도 자기 지금 소속이 지금 개혁신당이지. 뭐. 개혁신당은 뭐 하나도 없어요? 없어?
아 여기다 계획신당 아니, 써줘야지 그러면. 17개 중에 가능성이 있는 거 냉정하게 얘기해야지. 냉정하게 또 냉정하게. 솔직하다. 이준석 대표는 어디 이번에 광역단체장 나갈 생각은 없죠? 안 나가죠. 친윤이 그런 얘기 한다며. 그러니까. 경기지사 주면 우리 당으로 올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며. 꿈 깨라 하세요. 꿈 깨라고. 거기 소가나머니 말라 그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형님한테 물어봐야지. 재보선 어떻게 준비? 아이 수도권, 김철근? 수도권 재보선. 아니 이미 좀 이제 좀 망가졌지 뭐. 뭐예요? 너 재보선 나간다고 그랬잖아. 모르지. 평택? 아직은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결정이 되거든 내가. 알겠습니다. 좀 2년 금방 가. 아니 할 거면 바로 해야지. 아직 6월 3일까지 시간 많이 남아. 아니 그게 아니고 형은 2년 기다렸다 해. 나는 바로 할게. 원탁회 만들어서 앞서갈 수 있는 그때. 내가 달면은 보수 재건한다. 그렇지. 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러길 바래.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응원하고 계세요. 그럼. 저번에.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의 커튼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2월 19일 라이브 방송으로 이 두 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